이번 시간에는 산업의 발달과 노동 과정의 변화, 한국 사회의 산업과 노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산업의 역사적 발달과 노동 과정의 변화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산업과 노동의 역사적 변화와 현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과 노동의 의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산업의 역사적 발전과 노동관계 및 노사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산업과 노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 들어보셨죠?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학자인데요. 그가 쓴 국부의 성격과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근대 경제학이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부론으로 줄여서 불리우는 이 저서는 1776년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경제학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시장 가격 흐름의 자연스러운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방임 경제 체제에서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야경 국가의 역할만을 해야 하며 국가가 시장의 흐름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 자동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공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분업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근대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분업이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스미스는 기술적 분업의 확산으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달한 기술을 어떤 전문성에 기초한 장인적 생산이 약화되고 단순 작업에 기초한 대량 생산 체계가 확산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수요가 커지면 생산도 늘어나게 되는데 기업주는 공장에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더욱 효율적인 생산 조직으로서 분업을 촉진시켰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 요소는 분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자본주의는 곧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가의 부가 계속 축적되는데 분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마르크스는 이 분업 때문에 산업이 발전됐지만 동시에 이 분업 때문에 노동자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분업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4가지 유형의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노동자들은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노동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잖아요. 노동자들이 이 상품을 생산하지만 그 상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노동자인데 그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소외가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장인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때에는 어떤 상품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건 역시 이 장인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과 분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단계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 과정으로부터도 소외되었다라고 마르크스는 지적했습니다. 또 동시에 마르크스는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소외된다라고도 하였는데요. 각자 분업을 통해서 단순 작업들만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관계를 만들거나 어떤 동료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외들을 겪음으로써 결국 분업 속에서 인간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창조성이 있고
어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분업화된 시스템 안에서 기계 부품처럼 일을 함으로써 자기 가치의 실현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본질을 실현해가는 인간의 삶을 분업이 소외시킨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다음은 테일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테일러는 스미스의 고전적 분업 이론을 공장의 생산 조직에 적용하였는데요. 시간 동작 연구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시간 동작 연구란 특정 직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동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오전 9시부터 일을 쉼 없이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 지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일을 아무리 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테일러는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점까지 일을 하고 이후에 휴식을 취했을 때 다음 노동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의 효과가 극적으로 높아졌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노동자들의 작업, 동작, 행동, 도구, 공구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고 정해진 동작과 정해진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기 쉽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테일러의 이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작업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에 순응하는 노동자들에게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고 불리면서 현대적 공장 조직의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드주의와 대량 생산 체계, 대량 소비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테일러주의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포드주의 생산 체계의 등장이었습니다. 포드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이자 그 회사를 만든 사장의 이름이죠. 포드주의는 테일러식의 작업 공정을 일괄 조립 라인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생산 체계와 결합시켜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포드는 자신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이전의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장인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괄 조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자신이 맡은 일들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함으로써 자동차를 만드는데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만 무한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단순 노동자로 전락해 갔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세지는데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갔고 고용주는 많이 벌어들인 이윤의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그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자인 브레이 버만은 포드주의의 확산으로 노동의 세분화가 가속화되었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력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괄 조립 라인은 정해진 속도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이 속도에 맞추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포드주의는 대량 생산 체계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생활 양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만의 사회구조 기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동차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자동차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노동자들 역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대량 소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더 많이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이 또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들은 경제적 성장을 낳았고 경제가 성장되면서 또 완전 고용과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으로서의 포드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통제력을 잃고 소외되고 고된 노동을 하지만 임금이 상승되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여가 생활에서는 소비적인 삶의 행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낮에는 백화점에서 명품백과 쇼핑을 하고 명품차를 끌고 다니면서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지만 밤이 되면 공장에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삶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떤 고된 노동과 소비적 삶이 공존되는 것이 생활 양식으로서의 포드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람시는 포드주의가 공장에서의 규율을 일상생활에서까지 강요하는 것은 억압적 통제 양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세기 초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과급과 같은 경제적 동기에 주목하는 테일러 주의는 점차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과급과 같은 경제적 동기에 주목하는 테일러주의에 대한 반발이 점차 커짐에 따라 경제적 동기 외에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찾으려는 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1920년대 말 메이오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호송 공장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메이오는 처음에는 조명과 같은 외부적 작업 환경을 개선해주면 작업 능률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작업적 환경을 개선한 것만으로는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비공식적인 집단을 통해서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직을 하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1위가 인간관계 혹은 존중받지 못하는 직장 환경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요인보다는 인간관계가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메이오는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영자가 노동자와 인간적인 접촉을 해야 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복리후생 제도를 충실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을 인간관계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현대 자본주의 생산의 중요한 논리가 되었던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장 상황이 변화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비를 했었는데 이런 소비의 실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똑같은 상품이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상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보다 유연한 생산 체계인 포스트 포드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포스트 포드주의의 이론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유연적 문화가 확산되어서 생산의 효율성과 노동의 재숙련화 및 인간화가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만 어떠한 상품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그냥 반복적인 단순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소량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자의 어떤 취향에 맞추어서 생산 상품을 생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러한 자신의 창조성을 노동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작자가 아이디어 및 제작 기호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SNS 등의 판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공지하고 펀딩을 모읍니다. 펀딩이 완성되면 그 수요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원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투자할 사람을 모으고 그 자본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죠.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공유하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가 대량으로 정보들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포드주의가 인간의 창조성 그리고 인간화가 자본주의와의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동의 인간화 역시 이윤증대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의 자동화와 노동의 쇠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2차 대전 이후 공장에 점점 자동화와 정보화 등의 기술들이 많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어 컴퓨터와 로봇들이 도입하게 되면서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유연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서 공정과 공정 모기업과 부품기업 생산과 유통 부분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산이 자동화되고 유연 생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노동력 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기계화가 되면서 훨씬 더 적은 노동자로도 많은 생산품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숙련 노동이 해체가 되지만 동시에 정보기술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어떤 생산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노동들은 탈숙련화되거나 훨씬 더 예전보다 단순화된 노동 반복적인 노동을 하게 됩니다. 혹은 노동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력을 증가시키지만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또 노동자 수를 훨씬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자본의 교섭력의 강화와 생산의 유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에 인한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이 훨씬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기업이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생산을 외주하거나 분산화할 경우 노동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한 공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모든 부품들을 생산하여서 생산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매체의 발달, 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장을 굳이 한 지역, 한 공간, 한 국가 안에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요. 외주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국가에다가 하청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상파 드라마를 자세히 보시면 엔딩 장면에서 외주 제작 땡땡 프로덕션이라는 글귀를 볼 수 있는데요.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의 드라마 중에 90% 이상이 외주 제작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의 경우 하청 작업으로 캐릭터를 그리는 사람의 다수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는 상품의 특허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 제품의 생산을 생산비가 적게 드는 나라에 하청을 주어서 제작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노조, 노동조합과 협상에 자본가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본가들이 생각하기에 노동조합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자본가들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에 공장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노동의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노동시장은 소수의 고임금 전문기술직 노동자와 다수의 저임금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로 양극화되거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탈공업화와 서비스 노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산업 구조가 점점 탈공업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중심,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였다면 지금은 서비스업, 금융업, 지식정보산업, 문화, 여가산업 등 서비스 산업과 지식정보산업 부분이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와 사회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고임금 전문직과 그리고 다수의 단순 지식 노동을 하는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양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리프킨은 오늘날 지식정보사회, 서비스 사회를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소수의 골드칼라와 그에 의존하는 대규모의 노동 집단이 공존하는 양극화되고 갈등화된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자본가 집단, 노동자 집단으로 계급이 구분되고 노동자 집단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현재 탈공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서비스 노동이 증가하면서 소수의 노동 집단 역시 양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즉, 소수의 골든 컬러와 저임금을 받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공존하며 양극화되는 사회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탈공업화 시대에는 감정 노동과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서비스 노동의 특징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감정의 교류가 수반됩니다. 이런 점에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죠. 서비스 노동자는 실제 자신의 어떤 감정과 피로는 감추면서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가식적 감정을 보여주어야 되는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감정 노동 역시 소외된 노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나 마케팅 관련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 고객의 폭언이나 감정적 싸움에서 항상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매뉴얼에 따라 응대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응대했다가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늘 미소 짓고 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가면을 쓰고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 노동 서비스 노동은 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적합되는 노동으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그 가치도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전문직 기술직에 주로 종사하는 반면에 여성은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성별 양극화 경향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이 감정 노동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성이 그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 가치가 훨씬 절하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인터넷 기술의 발달 속에서 소비사회의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생산과 수요가 점점 다양해지는데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게 분포된 소비자들을 일상적으로 연결시키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어떤 수요와 공급을 잇는 가상 연결망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상품들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살 수 있죠. 하루가 지나면 상할 음식들도 잘 포장되어서 반나절 만에 배달되기도 하고 어느 지역 특산물이나 특정 계절에만 수확할 수 있었던 먹거리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배달 앱이나 쇼핑몰 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들이 종속된 플랫폼 노동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노동자나 택배를 배달하는 노동자 역시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공장에서의 노동과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자발적인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종속되어 있어서 이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인 어떤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서 노동자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은 형식상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1대1 관계, 즉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든가 지위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태풍과 홍수 때문에 거리가 물에 잠기고 사망 사건도 일어난 시점에 한국은 위대한 배달의 민족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실렸었는데요. 그 엄청난 폭우를 뚫고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 노동자의 모습이었죠. 이게 단순히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폭우를 뚫고 배달하는 능력에 대한 감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업무 범위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이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산업과 노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산업과 노동의 특징은 압축적 공업화와 유혈적 테일러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후발 공업화 국가로서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공업화에서 가장 적합한 조직 모델은 숙달된 저임금 노동자에게 단순 작업을 시키는 테일러주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테일러주의는 다른 국가의 테일러주의와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국식 테일러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정부의 억압적인 노동 통제라고 하는 유혈적 성격을 띠는 유혈적 테일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저항이 있으면 그것을 억누름으로써 노동을 통제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재벌들이 성장을 했고 현재 이러한 한국식의 유혈적 테일러 모델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서 받아들여지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적 노동 환경이 지속되자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봉제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노동을 했다면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분신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노동 환경인가를 대중들에게 표출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노동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는 참고 견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어떤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노동조합이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자들이 저항을 대규모로 분출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동 3권의 보장, 임금 인상, 그리고 민주노동조합의 인정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현재 민주노총이라고 불리우는 조직이 결성되었던 것이죠. 정치적 민주화와 기업의 권위주의적 노동 통제가 약화되자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의 노동 환경이나 임금의 상승을 위해서 자본가들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 교섭권이 기업별 노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자 단체 교섭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향상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단체 교섭권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기업의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을 받게 되고 노동자들이 많고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력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들이 약하고 노동자 숫자도 적기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지를 잘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운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의 산업구조 역시 1990년을 전후해서 점차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했고 정규직은 점점 비정규직화되었고 정규직 역시 고령화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점차 젊은 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고임금 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에서는 저임금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므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서 뚜렷한 격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4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또한 기업 내부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모멸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을 금지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노동 상황은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4년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었고 점차 노동시간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간 어떤 노동의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제면 주 40시간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40시간을 근무하고 12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 환경은 그렇게 노동 친화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개편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 반기, 분기, 년으로 다양해지고 1일 최대 11시간 반으로 일주에 최대 69시간으로 기존의 68시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1개월, 3개월 등 각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총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로 인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환경의 변화 역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노동환경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과 계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